가을이 깊어지면 사람의 마음에도 낙엽이 진다고. 이정우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해왔다. 68배를 살아오는 동안 그는 늘 계절의 끝자락에서 무언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지금 그는 또 하나를 내려놓으려 하고 있었다. 작은 소도시의 오래된 상가 골목, 새벽부터 문을 여는 국밥집과 낡은 철물점, 그리고 몇 해 전 문을 닫은 양복점 사이에 이정우의 사진관이 있었다.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제 이 가게를 스쳐 지나갈 뿐 걸음을 멈추는 이는 드물었다. 그럼에도 이정우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셔터를 올렸다. 오랜 습관이었고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은성사진관. 간판에 페인트가 반쯤 벗겨진 이 작은 가게는 40년째 같은 자리를 지켜왔다. 좁은 골목 안, 오래된 상가, 건물 1층, 유리문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가 붙어 있었다. 이달 말일을 끝으로 문을 닫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글씨로 눌러 쓴 그 문장을 이정우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바라보았다. 디지털 카메라가 세상을 뒤덮은 지 이미 오래였다.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나 순간을 붙잡을 수 있는 시대. 필름을 사러 오는 손님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였고 인화를 맡기러 오는 이는 더욱 드물었다. 그래도 이정우는 버텼다. 이 작은 가게가, 이 어두운 암실이 그에게는 삶의 전부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가끔 동네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요즘 누가 필름을 쓴다고 아직도 이 가게를 하고 계세요. 그럴 때마다 이정우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사진은 기다림의 예술이라고 그는 늘 그렇게 생각해왔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과 그 결과를 마주하는 순간 사이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고. 그 기다림 속에서 사람들은 설렘을 배우고 때로는 그리움을 배운다고. 하지만 이제 그 기다림의 시대는 저물고 있었다. 하지만 버티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다. 지난달 건물주는 재건축 계획을 통보해왔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정우는 오랜 고민 끝에 폐업을 결심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사진관 안쪽 깊숙한 곳,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완전히 비운 적 없는 암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암실은 좁았다. 붉은 전구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벽을 따라 낡은 선반이 늘어서 있었다. 현상액 냄새가 밴 나무 서랍장, 손때 묻은 확대기, 색이 바랜 인화지 상자들. 이정우는 흰 장갑을 낀 손으로 하나씩 상자를 꺼내 살펴보았다. 대부분은 버려도 좋을 것들이었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약품, 곰팡이가 쓸어버린 종이들. 그는 상자를 하나씩 열어볼 때마다 잠시 손을 멈추곤 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이 좁은 암실 안에서 그는 청년이었다가 어느새 중년이 되었고 이제는 흰머리가 성성한 노년에 이르러 있었다. 그 세월의 흔적들이 선반 위에, 서랍 속에, 곳곳에 먼지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낡은 앞치마를 다시 한번 여미고 정리를 계속했다. 한참을 그렇게 상자를 비우던 그의 손끝에 문득 낯선 감촉이 걸렸다. 선반의 나무판이 살짝 들떠 있었다. 오래되어 뒤틀린 것이겠거니 생각하며 무심코 그 틈으로 손을 넣었을 때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그러던 중 그는 선반 맨 아래 칸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다른 물건들 사이에 끼어 잘 보이지 않던 낡은 나무 상자였다. 손바닥만한 크기에 겉면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이정우는 무릎을 굽혀 그것을 꺼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상자를 여니 안에는 작은 필름통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는 잠시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았다. 낡은 필름통. 라벨은 오래전에 떨어져 나갔는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이정우는 손끝으로 필름통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기억에 없는 물건이었다.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는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가게 안은 조용했다. 창밖으로는 저물어가는 오후의 햇살이 비껴 들어오고 있었고 먼지 알갱이들이 그 빗줄기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이정우는 필름통을 손에 쥔 채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술렁였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낸 무언가가 다시 문을 두드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40년 세월 동안 이 암시를 거쳐간 수많은 필름들, 결혼식, 돌잔치, 졸업식, 그리고 이름 모를 사람들의 평범한 하루하루, 그 모든 순간들이 이 작은 공간에서 빛과 어둠 사이를 오가며 형체를 갖추었다. 그런데 이 필름만은 어디에서도 기억나지 않았다. 한참을 생각하던 이정우의 머릿속에 문득 아주 오래된 얼굴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젊은 날의 자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누군가. 그는 황급히 그 기억을 밀어냈다. 30년도 더 지난 일이었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이름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필름통을 다시 상자 안에 넣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의 햇살이 점점 옅어지고 골목길에는 저녁의 그림자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이정우는 결국 필름통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이것을 그냥 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다. 이정우는 평생을 혼자 살아왔다. 결혼도 자식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지독한 일벌레라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무뚝뚝하지만 정 깊은 노인이라 했다. 정작 본인은 그 어떤 말에도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사진관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필름을 현상하는 일로 하루하루를 채워왔을 뿐이었다. 왜 혼자냐고 누군가 물으면 그는 그저 옅게 웃으며 일이 좋아서 라고만 답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정우는 필름 통이 든 주머니를 몇 번이고 손으로 확인했다. 작고 단단한 그 감촉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무겁게 했다. 골목을 빠져나와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 그가 40년째 살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선 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낡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40년 전의 어느 여름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 시절의 공기, 그 시절의 냄새, 그리고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된 한 사람의 목소리. 기억은 흐릿했지만 가슴에 남은 통증만은 여전히 선명했다. 몇 번이고 몸을 뒤척이던 이정우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창밖에는 가느다란 초승달이 걸려 있었다. 그는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냈다. 표지가 다해진 그 사진첩 안에는 젊은 시절에 그가 찍힌 몇 장의 흑백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속 어디에도 그가 애써 지어온 한 사람의 얼굴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정우 자신이 그 사람이 담긴 사진들을 오래전에 모두 태워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얼굴은 또렷이 떠올랐다. 웃을 때 살짝 휘어지던 눈매, 낮은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던 억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날의 그 표정. 이정우는 사진첩을 덮고 눈을 감았다. 3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어째서 이 필름 하나에 이토록 마음이 흔들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이정우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필름을 현상소에 맡겨보리라.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이제는 확인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았다. 어쩌면 그것은 그저 오래전 손님이 찾아가지 않은 평범한 필름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다른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지나갔다. 낙엽 하나가 유리창에 부딪혔다가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이정우의 오래된 기억도 함께 흔들렸다. 그는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눈이 감기지 않았다. 40년을 지켜온 사진관의 마지막 밤들이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낡은 필름통 하나가 그의 인생에 조용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창밖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가 이내 잦아들었다. 이정우는 눈을 감은 채로 오래도록 뒤척였다.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다투고 있었다. 하나는 그만 잊고 지나가라는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이제는 반드시 마주해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결국 그는 후자의 목소리에 손을 들어주기로 했다. 40년 사진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이정우는 필름통을 조심스럽게 신문지에 싸서 가방에 넣었다. 시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필름 현상소까지는 버스로 40분이 걸렸다. 예전 같으면 걸어서도 갈 수 있었던 거리였지만 이제는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았다. 현상소 주인은 이정우보다 10살은 젊어 보이는 중년 남자였다. 그는 낡은 필름통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이거 상태가 안 좋아서 제대로 나올지 장담을 못 드려요. 필름이 너무 오래됐어요.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으니 한번 해봐 주세요.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가게를 나섰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전의 기억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었다. 마치 오래된 필름이 현상액 속에서 서서히 형체를 드러내듯 그의 기억도 그렇게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가 25이던 해였다. 그때 그는 이제 막 아버지에게서 사진관을 물려받아 운영을 시작한 참이었다. 손님이라고 해봐야 하루에 몇 명 되지 않았고 대부분은 증명사진을 찍으러 오는 동네 사람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오후 낯선 얼굴 하나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한소영이었다. 그녀는 23살이었고 이웃 마을에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다. 취업을 위한 증명사진이 필요하다며 그녀는 다소 긴장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다. 이정우는 그때까지 수백 장의 증명사진을 찍어왔지만 그날처럼 손끝이 떨렸던 적은 없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쓸쓸함과 단단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사진이 나온 날 그녀는 다시 가게를 찾았다. 사진을 받아든 그녀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다.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정우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그날 이후로 소영은 종종 가게 앞을 지나다녔다. 처음에는 우연인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모두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영은 가게에 들러 필름 값을 묻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골목 어귀에서 마주쳐 짧은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말수가 적은 이정우였지만 소영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이상하게도 말이 술술 나왔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지나 다시 봄이 찾아왔을 무렵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소영은 근처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매일 저녁 퇴근길에 사진관에 들러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가곤 했다. 정우는 그녀가 오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가게 문 앞을 서성이며 기다렸다. 그해 여름,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강가로 소풍을 갔다. 정우는 낡은 카메라를 챙겨갔고 소영이 웃는 얼굴을 몇 번이고 필름에 담았다. 강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던 소영의 모습, 물수제비를 뜨며 아이처럼 웃던 그녀의 얼굴. 그날 정우가 찍은 사진들은
훗날 그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 되었다. 소영은 그날 강둑에 앉아 이런 말을 했다. 정우 씨, 나중에 우리 아이가 생기면요. 그 아이 사진도 정우 씨가 찍어주는 거예요. 첫걸음마 떼는 순간도, 첫 생일도 다 놓치지 말고 찍어줘요. 정우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평생 옆에서 다 찍어드릴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함께 그려보며 웃음을 나누었다. 그날의 강물 소리와 웃음소리는 훗날 정우의 기억 속에서 가장 눈부신 여름으로 남게 된다. 소영은 말수가 적었지만 웃을 때면 얼굴 전체가 환해지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좀처럼 꺼내지 않았다. 다만 이따금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나가듯 흘릴 뿐이었다. 정호는 그런 그녀의 사정을 굳이 캐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먼저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여겼다. 어느 늦여름 저녁, 소영은 가게 문을 닫을 무렵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우 씨, 저는 정우 씨가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좋아요. 다른 사람들 사진 찍어줄 때 표정이 참 다정해요. 정우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서툰 손길로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대답을 얼버무렸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두 사람은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고도 매일 저녁 같은 시간, 같은 골목 어귀에서 만났다. 정우는 소영에게 청혼이라는 말을 아직 꺼내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와 함께할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낡은 사진관을 조금씩 넓혀가고 작은 집을 얻어 함께 살고 언젠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첫 사진을 자신의 손으로 찍어주고 싶다는 소망이었다. 소영 역시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종종 정우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정우 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우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가난했지만 부족함이 없었고 미래가 불확실했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직 소영이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행복이 절정에 달했던 그 여름의 끝자락, 소영의 표정에는 이따금 알 수 없는 그늘이 스치곤 했다. 정우는 그것을 눈치채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다. 물어보면 그녀가 힘들어할 것 같았고 무엇보다 그 행복한 시간이 깨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지나고 보면 그 침묵이야말로 그가 평생을 두고 후회하게 될 첫 번째 순간이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정류장에 멈추자 이정우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창밖에는 이미 익숙한 골목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무거운 걸음으로 버스에서 내렸다. 오랜 세월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되살아날 줄은 몰랐다. 현상소에서 돌아오는 길. 이정우는 문득 그 시절 자주 걷던 신장로를 떠올렸다. 방직 공장에서 사진관까지 이어지던 그 길은 이제 아스팔트로 덮이고 주변에는 새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지만 그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흙먼지가 날리던 비포장 길 그대로였다. 소영은 그 길을 걸을 때면 늘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정우는 그 노래의 제목도 가사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만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때도 이런 하늘이었을까?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정우는 생각했다. 30해가 넘는 세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이토록 선명하게 그 여름을 떠올린 적이 없었다.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 걸어둔 자물쇠가 그 낡은 필름통 하나로 인해 서서히 풀려가는 듯했다. 가게로 돌아온 그는 텅 빈 진열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40년 전 그날 소영이 처음 앉았던 그 자리에는 이제 낡은 의자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정호는 조용히 그 의자에 손을 얹었다. 손끝에서 오래된 나무의 결이 느껴졌다. 그의 여름의 기억은 유독 정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강가에서 소영이 지어 보이던 웃음, 방직 공장 담벼락 아래에서 나누던 짧은 대화들, 그리고 매일 저녁 같은 골목에서 그를 기다리던 그녀의 뒷모습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정호는 스스로도 놀랐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써 지어왔다고 믿었던 기억들이 이렇게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그는 문득 궁금해졌다. 그 필름 속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을까? 그 여름의 어느 순간이 담겨 있을까? 아니면 그가 잊고 싶어 했던 마지막 날의 기억이 담겨 있을까? 현상소 주인의 말대로 필름 상태가 좋지 않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차라리 다행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30년 넘게 묻어두었던 그 마지막 여름의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되었다고.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다. 이정호는 가게 문을 닫으며 사흘 뒤로 예정된 필름 수령일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사흘. 그 사흘이 그에게는 30년보다도 길게 느껴졌다. 사흘이 흘렀다. 이정호는 약속한 날짜보다 하루 일찍 현상소를 찾았다. 조바심을 참지 못한 탓이었다. 현상소 주인은 미안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사장님, 필름이 워낙 오래돼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 많아서 최대한 살려보고는 있는데. 이틀만 더 주세요. 이정호는 알겠다고 답하고 돌아섰지만 발걸음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결국 가게로 돌아가는 대신 오랜만에 시내를 가로질러 걸었다. 40년 전 소영과 함께 걷던 길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방직 공장은 오래전에 헐리고 그 자리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다. 강가로 가는 길도 도로, 확장 공사로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러나 정우의 기억 속에서는 모든 것이 그날 그대로였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의 관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정우의 어머니는 아들이 사귀는 여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처음에는 반가워했다. 하지만 소영의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은근히 걱정을 내비쳤다. 정우야, 사람 좋은 것도 좋지만 형편도 좀 봐야 하지 않겠니? 정우는 그런 어머니의 말에 애써 웃어넘기곤 했다. 형편이 무슨 상관이냐고, 사람만 좋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정우의 어머니는 몇 차례 넌지시 소영을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다. 소영은 그때마다 다소곳한 태도로 찾아와 정우의 어머니를 도와 부엌일을 거들었다. 손끝이 야무지고 예의가 발랐던 그녀를 정우의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얘야, 저 아이 참 심성이 곱더구나. 형편이야 살다 보면 나아지는 거지.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정우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었다. 하지만 소영의 사정은 정우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지병을 앓고 있었고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쓴 상태였다. 소영이 방직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번 돈은 대부분 그 빚을 갚는 데 쓰였다. 그녀는 이 사실을 정호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자신의 무거운 현실에서 벗어나 온전히 행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영의 아버지는 한때 작은 정미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몇 해 전 화재로 정미소를 모두 잃은 뒤로 건강마저 급격히 나빠졌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소영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다. 집안의 생계와 아버지의 병간호를 모두 소영이 홀로 짊어져야 했다. 방직 공장의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그녀는 결국 동네에서 급전을 빌려 쓰는 사람들에게까지 손을 벌리게 되었다. 빚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처음에는 소액이었던 것이 이자에 이자가 붙어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가 되어갔다. 소영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말투도 점점 거칠어졌다. 그녀는 이 모든 사정을 정우에게만은 숨기고 싶었다. 가난하고 힘겨운 자신의 처지를 그가 알게 되면 언젠가 그의 마음도 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부터 정우는 소영의 얼굴에서 이상한 그늘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다. 웃음이 예전보다 줄었고 가끔은 대화 중에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곤 했다. 정우 씨, 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녀는 그렇게 둘러대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정우는 그 미소 뒤에 감춰진 무언가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소영 씨, 무슨 걱정 있어요? 저한테 말 못할 일이에요? 소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정우 씨. 그냥 요즘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요. 그녀는 그렇게 말을 흐리며 화제를 돌렸다. 정우는 더 캐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스스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라 믿었다. 그해 겨울 초입, 낯선 남자들이 소영의 집 근처를 서성인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두고 빚쟁이들이라 수군거렸다. 정우는 그 소문을 듣고서야 비로소 소영의 사정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직접 그녀에게 사정을 물었을 때 소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우 씨,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그즈음 소영은 밤길에 낯선 남자들에게 붙들려 협박을 당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하루빨리 빚을 갚지 않으면 정우의 사진관에 찾아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소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자신의 문제로 정우에게 불똥이 튀는 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더욱 필사적으로 빚을 갚을 방법을 찾아 헤맸다. 정우는 그녀의 단호한 부인 앞에서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어쩌면 그때 조금 더 집요하게 물었어야 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훗날 수 없이 되뇌게 된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저 그녀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만이 최선이라 여겼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저녁, 소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를 찾아왔다. 그녀는 그날따라 유난히 말이 없었고 대신 오랫동안 정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정우 씨, 저랑 사진 한 장 같이 찍어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정우는 의아해하면서도 기꺼이 카메라를 준비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다. 그것이 두 사람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사진을 찍은 후 소영은 정우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정우 씨, 저 정우 씨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정우의 가슴에 걸렸다. 마치 이별을 예감한 사람의 말투 같았기 때문이다. 정우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텐데. 소영은 그저 조용히 웃을 뿐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정우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소영에게 청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형편이 어떻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다. 그는 다음 날 당장 반지를 알아보러 다니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결심을 그는 끝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다음 날 밤, 소영은
이미 그의 곁에서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정우는 이상하게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가슴 한켠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는 그 예감의 정체를 끝내 알아차리지 못한 채 다음 날 아침을 맞았다. 그리고 그것이 소영과 함께한 마지막 평온한 밤이었다는 것을 그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된다. 그날 이후 소영은 정우를 만날 때마다 조금씩 말수가 줄어들었다. 대신 그녀는 정우의 얼굴을 손을 그리고 사진관 구석구석을 마치 마음에 새겨두려는 사람처럼 오래도록 바라보곤 했다. 정우는 그것을 그저 겨울철 감기 기운 때문이거나 연말이라 마음이 싱숭생숭한 탓이라 여겼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에는 사랑하는 이의 슬픔조차 온전히 다 보이지 않는 법이었다. 새해가 밝기 며칠 전 소영은 정우에게 작은 손수건 하나를 선물했다. 직접 술을 놓은 것이었다. 손수건 귀퉁이에는 작은 꽃 한 송이가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다. 정우 씨,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저 생각날 때 한 번씩 꺼내 보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살짝 웃었다. 정우는 그 손수건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으며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그저 고맙다는 말만 건넸다. 훗날 그 손수건이 그녀가 남긴 마지막 물건이 될 줄은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정우는 그 손수건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서랍 깊숙이 간직해오고 있었다. 색이 다 바래고 실밥이 여기저기 풀렸지만 그것은 그가 소영에게서 받은 마지막 온기였다. 버스 정류장 표지판 아래 오늘의 이정우는 오래된 기억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왔다. 현상소까지는 아직 이틀이 남아 있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 이틀이 그에게는 30년 전 그날의 불안과 다르지 않게 느껴졌다. 그는 걸으며 문득 생각했다. 그날 크리스마스 즈음 소영이 유난히 자신의 손을 오래 잡았던 것도 사진관 구석구석을 눈에 담으려는 듯 바라보았던 것도 어쩌면 모두 이별을 예감한 사람의 마지막 인사였을지도 모른다고. 그때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 작은 신호들이 이제 와서야 하나둘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새해가 밝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소영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취를 감췄다. 그날도 정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게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하지만 해가 완전히 저물도록 소영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우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를 맞은 것은 텅 빈 방과 이미 살림을 모두 빼낸 흔적뿐이었다. 이웃들에게 물어보아도 누구 하나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 며칠 전 밤에 짐을 챙겨 어디론가 떠났다는 이야기만 어렴풋이 들려올 뿐이었다. 정우는 그날부터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 그녀에게 어떤 급한 사정이 생긴 것은 아닐까?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는 소영이 다니던 방직 공장에도 찾아가 보았지만 그곳에서도 그녀는 이미 며칠 전 퇴사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정우는 경찰서에도 찾아가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성인 여성이 스스로 짐을 챙겨 떠난 정황이 뚜렷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소영의 고향 마을까지 수소문에 찾아가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먼 친척이라는 노인 하나가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그 아이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았다던데 어디 요양이라도 간 게 아닐까 싶소. 그 말에 정우는 잠시 희망을 품었지만 그 이상의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그는 매일 밤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소영과 함께 걷던 골목길을 하염없이 걸었다. 혹시라도 그녀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골목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고 겨울바람만이 스산하게 그의 옷깃을 파고들었다. 보름이 지나도록 소영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정호는 매일 저녁 우체통을 확인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낯선 사람이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고개를 번쩍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편지 한 장, 짧은 쪽지 한 줄조차 남기지 않은 채 소영은 그렇게 그의 삶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동네에는 온갖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소영이 도시의 부유한 남자를 만나 떠났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녀가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를 했다고 수군거렸다. 정호는 그 어떤 소문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에서는 배신감이라는 낯선 감정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소영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을 곱씹었다. 저 정우 씨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 말이 이별의 인사였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렇다면 그녀는 처음부터 떠날 결심을 하고서도 자신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태연히 웃어 보였다는 뜻이었다. 정호는 그것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가게에 물건을 대주던 도매상 주인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했다. 그 아가씨 말이야. 도시 나가서 팔자 고쳤다는 소문이 있던데 돈 많은 남자를 만났다나 뭐라나. 정호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릴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홀로 방에 앉아 소영이 남기고 간 손수건을 오래도록 만지작거렸다. 정말 그런 것일까? 그녀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알던 소영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설명도 찾을 수가 없었다. 정우의 어머니는 아들의 초췌해진 얼굴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얘야,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머니의 위로도 그에게는 별다른 힘이 되지 못했다. 그는 매일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지만 마음은 이미 껍데기만 남은 듯 텅 비어 있었다. 그해 봄, 정우는 우연히 소영과 함께 일했던 방직 공장 동료를 만나게 되었다. 그 동료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소영이가 떠나기 전에 좀 이상했어요. 누구한테 쫓기는 사람처럼 늘 불안해했거든요. 정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불안해했다면 자신에게 단 한마디라도 털어놓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는 억울한 마음이 앞섰다. 동료는 덧붙여 말했다. 그리고 그 소영이가 떠나기 며칠 전에 밤늦게 누구랑 크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남자 목소리였다던데. 정호는 그 이야기에 다시 한번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날은 도무지 무슨 일이었는지 그때는 알 도리가 없었다. 그는 그저 그 이야기를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채 애써 잊으려 노력할 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호의 마음속에서 그리움은 서서히 원망으로 바뀌어 갔다. 그는 소영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보다가 결국 어느 늦은 밤 그것들을 모두 화로에 던져 넣고 말았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사진 속 그녀의 웃는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지며 사라져가는 것을 그는 이를 악문 채 끝까지 지켜보았다. 사진을 태우던 그날 밤 정우는 손수건만은 차마 함께 태우지 못했다. 그것을 화로 앞에 들고 앉아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결국 서랍 깊숙한 곳에 다시 넣어두고 말았다. 미워하는 마음과 그리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그의 가슴 속에서 뒤엉켰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그 배신감도 깊었다. 하지만 그 배신감의 밑바닥에는 언젠가 그녀가 돌아와 모든 것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미련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 정호는 소영이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누군가 그녀에 대해 물으면 그는 그저 오래전에 헤어진 인연이라고만 짧게 답할 뿐이었다. 그는 사진관 일에 더욱 몰두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며 마음속의 빈자리를 애써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다. 몇 해가 지나도록 정호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 중매쟁이들이 여러 차례 좋은 자리를 소개했지만 그는 번번이 거절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유별나다고 했지만 정작 그 자신도 왜 그렇게까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다시는 누군가를 그토록 깊이 믿고 사랑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는 종종 사진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젊은 날의 활기는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무뚝뚝하고 말수 적은 중년 사내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제는 익숙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더 이상 허락되지 않은 감정이라고 그는 그렇게 믿기로 했다.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는 동안 정호는 조금씩 무뎌지는 법을 배워갔다. 무뎌진다는 것은 잊는다는 것과는 달랐다. 다만 그 아픔을 매일 들여다보지 않고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었다. 그는 사진관을 조금씩 넓혀갔고 나중에는 옆 점포까지 사들여 규모를 키웠다. 사람들은 그의 성실함을 칭찬했지만 그 성실함 뒤에 숨겨진 공허함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렇게 정호의 청춘은 사랑과 배신, 그리고 끝나지 않은 물음표 하나를 남긴 채 저물어갔다. 그리고 그 물음표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채 그의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이따금 정호는 그날 밤 청혼을 결심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하루만 더 빨랐더라면, 하루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무언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부질없는 가정이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그는 그저 그 가정 속에서 홀로 늙어갈 뿐이었다. 현상소에서 필름을 찾을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정우는 가게 문을 닫고 홀로 앉아 오래전 태워버린 사진들을 떠올렸다. 그때 그 사진들과 함께 어쩌면 진실의 한 조각도 함께 불태워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그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낡은 서랍을 열어 손수건을 다시 꺼내 보았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색이 바래고 실밥이 풀렸지만 그것만은 차마 태우지 못했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어쩌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정호가 30을 넘기고 40을 넘길 때까지도 사진관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필름 카메라가 점차 자동 카메라로 또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어갔다는 것과 정호의 얼굴에 하나둘 주름이 늘어갔다는 것뿐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어느새 그를 노총각 사진사라 불렀다. 처음에는 안쓰러워하던 시선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그러려니 하는 무덤덤함으로 바뀌어갔다. 정우 역시 그런 시선에 익숙해졌다. 그는 누군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그저 웃으며 말을 돌렸다.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사진관 하나 지키는 것도 벅차다고. 한 번은 먼 친척 아주머니가 나서서 선을 주선한 적이 있었다. 상대는 이웃 마을에 사는 참한 처녀였다. 정호는 마지못해 자리에 나갔지만 상대방과 마주 앉은 순간부터 마음이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상대 여성이 조심스럽게 취미를 묻자 그는 얼떨결에 소영과 함께 갔던 강가 이야기를 꺼낼 뻔하다가 황급히 말을 삼켰다. 그날 자리를 파하고 돌아오는 길, 그는 다시는 선 자리에 나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가 결혼하지 않은 진짜 이유를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소영을 잃은 후 그는 다시는 누군가에게 온 마음을 내어주는 일을 할 수 없었다. 몇 차례 소개받은 자리에서도 그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얼어붙었다.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그에게는 이제 두려움과 동요가 되어 있었다. 정우의 어머니는 아들의 혼사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병상에 누운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의 손을 놓지 못했다. 정우야, 엄마는 내가 그 아가씨 때문에 이러는 거 다 안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오래 미워하면 결국 자기 자신이 제일 아픈 법이다. 어머니의 그 말에 정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구었다. 임종 직전 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정우야, 너무 혼자 있지 말아라. 사람은 사람 곁에 있어야 하는 거다. 정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그는 더욱 깊이 일에 파묻혔다.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을 맞으면서도 그는 이상하게도 소영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마음이 심란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조차 그는 또 다른 상실의 기억을 마주해야 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영에 대한 원망은 점점 다른 형태로 굳어져 갔다. 처음에는 뜨거운 배신감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며 차갑고 단단한 불신으로 변해갔다. 정우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특히 여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다. 그는 늘 마음 한구석에 방어벽을 세워두고 있었다. 언제라도 상대가 아무 말 없이 떠나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여전히 사진관 일만큼은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해냈다. 특히 신혼부부의 웨딩 사진이나 가족들의 단란한 한때를 담는 사진을 찍을 때면 정우의 손끝은 유독 섬세해졌다. 마치 자신이 갖지 못한 행복을 렌즈를 통해서라도 완벽하게 담아주고 싶다는 듯이 손님들은 종종 그에게 물었다. 사장님은 왜 이렇게 사람 표정을 잘 살리세요? 정우는 그럴 때마다 그저 옅게 웃을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사진관을 오래 다니던 단골 손님 중 한 사람이 젊은 시절 헤어진 연인과 수십 년 만에 재회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준 적이 있었다. 그 손님은 신기하다는 듯 말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모를 일이에요.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그 세월이 무색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이어지더라고요. 정우는 그 말을 들으며 겉으로는 덤덤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오랫동안 마음이 흔들렸다.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이내 그 생각을 애써 지워버렸다. 소영은 스스로 떠난 사람이었고 재회를 바랄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정우에게는 몇 가지 습관이 생겼다. 매년 크리스마스 무렵이 되면 그는 유독 말수가 줄어들고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 그리고 그날 밤이면 어김없이 서랍 속 낡은 손수건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곤 했다. 아무도 모르는 그만의 은밀한 의식이었다. 소영을 미워하면서도 그는 그렇게 매년 그녀를 추억했다. 가끔 정호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왜 아직도 이 손수건을 버리지 못하는가? 미워한다면서 왜 이렇게까지 붙들고 있는가? 하지만 그는 끝내 답을 찾지 못했다. 어쩌면 미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사랑의 다른 얼굴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정우는 잠결에 문득 소영의 이름을 소리 내어 부른 적이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스스로도 놀라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그녀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정우는 종종 지나가는 젊은 연인들을 바라보며 옛 생각에 잠기곤 했다. 특히 사진관을 찾아와 커플 사진을 찍어달라는 젊은 손님들을 볼 때면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저들의 사랑도 언젠가는 저렇게 갑작스럽게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저들만은 알지 못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처럼 평생을 원망 속에 갇혀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한 번은 사진관에 결혼사진을 찾으러 온 노부부가 있었다. 두 사람은 40년도 더 된 결혼사진을 다시 인화해달라며 낡은 원판을 들고 왔다. 부부는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서로를 보며 다정하게 농담을 주고받았다. 정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에게는 없는 그 평범한 세월이 못내 부러웠다. 그리고 동시에 그 부러움 속에서 문득 소영을 다시 떠올렸다. 한 젊은 커플이 상견례를 앞두고 가족 사진을 찍으러 온 적이 있었다. 신부가 될 처녀는 유독 긴장한 얼굴이었고 신랑이 될 청년은 그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정우는 그 모습을 카메라 뷰파인더 너머로 지켜보며 순간 손이 떨려 셔터를 누르지 못했다. 오래전 자신도 소영에게 그런 말을 해주었어야 했다는 후회가 뒤늦게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그때 조금 더 다정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녀의 사정을 물어봐 주었더라면 어쩌면 결말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오래도록 괴롭혔다. 디지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정우의 사진관을 찾는 손님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는 가게에 문을 닫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어쩌면 이 사진관이야말로 소영과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녀가 처음 증명사진을 찍으러 왔던 그 의자, 그녀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그 자리, 정우는 그 모든 것을 차마 없애지 못한 채 지켜왔다. 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정우는 어느새 흰머리가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소영이라는 이름은 그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듯했지만 실은 단 하루도 그의 마음속을 완전히 떠난 적이 없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야 정우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지난 세월 붙들고 있던 것이 원망이 아니라 어쩌면 미처 끝내지 못한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사람은 진심으로 미워하는 대상을 위해 30년 넘게 손수건을 간직하지는 않는다. 정우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 씁쓸했다. 그는 가끔 거울 앞에 서서 늙어버린 자신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곤 했다. 이 얼굴을 소영이 본다면 알아볼 수 있을까? 반대로 자신은 세월이 흘러 변했을 그녀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런 부질없는 생각들이 그의 밤을 자주 채우곤 했다. 그리고 이제 폐업을 앞둔 이 낡은 사진관에서 오래된 필름 통 하나가 그 30년의 침묵을 깨뜨리려 하고 있었다. 이정우는 내일이면 그 필름 속에 담긴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그것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간절히 기다려온 순간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었다. 약속한 날이 밝았다. 이정우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밤새 뒤척인 탓에 몸은 무거웠지만 정신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주머니에 넣고서야 비로소 집을 나섰다. 현상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정우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눈에 담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필름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어쩌면 그저 흐릿하게 훼손된 몇 장의 사진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정말로 그날 소영이 떠나기 직전의 순간이 담겨 있을 수도 있었다.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떨리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정우는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흰머리 성성한 노인의 얼굴 위로 문득 25살의 젊은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했다. 그 시절에 그는 이렇게 될 줄은, 평생을 혼자 늙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삶이라는 것이 이토록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소영을 잃고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현상소에 도착하자 주인은 반가운 얼굴로 그를 맞았다. 사장님, 다행히 몇 장은 살릴 수 있었어요.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전부는 아니고 6장 정도가 알아볼 수 있게 나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정호에게 건넸다. 정호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지 못했다. 손이 떨려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고 가게를 나선 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야 겨우 봉투를 열었다. 첫 번째 사진은 예상대로 흐릿했다. 강가의 풍경이었다. 정호는 그것이 소영과 함께 소풍을 갔던 그 강가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두 번째 사진에는 웃고 있는 소영의 옆모습이 담겨 있었다. 정호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30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그녀의 얼굴이었다. 세 번째 사진을 넘기던 정호의 손이 멈칫했다. 사진 속에는 소영이 낯선 남자 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남자들의 표정은 험악했고 소영은 겁에 질린 얼굴로 무언가를 애원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정호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다. 이것이 바로 소영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그 위협의 순간이었다. 네 번째 사진에는 낡은 집 마당에서 소영이 병색이 완연한 노인을 부축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정호는 그 노인이 소영의 아버지라는 것을 직감했다. 사진 속 소영의 표정은 이제까지 정호가 알던 그 밝은 얼굴이 아니었다. 지치고 겁먹고 하지만 끝까지 무언가를 지켜내려는 결연함이 서린 얼굴이었다. 다섯 번째 사진에서 정호는 숨을 멈추었다. 사진 속에는 정호 자신의 사진관이 배경으로 찍혀 있었고 그 앞에 소영이 서서 눈물을 흘리며 가게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람의 뒷모습 같았다. 사진 아래 여백에는 누군가 급하게 휘갈겨 쓴 듯한 작은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정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글씨를 읽어보려 애썼지만 세월에 바래고 흐려진 탓에 몇 글자만이 겨우 눈에 들어왔다. 미안, 그리고 사랑. 여섯 번째, 마지막 사진은 기차역 플랫폼에서 찍힌 것이었다. 소영은 낡은 가방 하나를 손에 쥔 채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얼굴이었다. 정호는 그 사진들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벤치 위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지만 그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3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다섯 번째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다. 사진관 문 앞에 서서 눈물 흘리던 소영의 뒷모습. 정호는 그날을 떠올려 보려 애썼다. 그날 자신은 가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어쩌면 그녀가 문 밖에 서 있는 것도 모른 채 무심히 손님의 필름을 현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짧은 순간이 두 사람의 마지막 거리였다는 사실이 정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다. 몇 걸음만 더 다가왔더라면, 혹은 자신이 그 순간 우연히 문을 열고 나갔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부질없는 가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소영은 떠난 것이 아니었다. 도망친 것도 배신한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정호를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 닥친 위협으로부터 그를 떼어놓기 위해 떠나야만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는 정호를 향한 마음을 놓지 않고 있었다. 정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70평생 처음으로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소리 내어 울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끔거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30년 동안 가슴 속에 쌓아온 원망과 미움이 그 순간 눈물과 함께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는 사진 속 낯선 남자 2명의 얼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그는 이제 이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영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우는 문득 두려워졌다. 그녀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이다. 30년이 넘는 세월이었다. 그동안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지 그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살아있든 그렇지 않든 이제는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더 이상 후회 속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었다. 정우는 사진 속 낯선 남자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세월이 흘러 흐릿해진 기억이었지만 그중 한 사람의 인상착의가 어렴풋이 낯익다는 느낌이 들었다. 혹시 예전에 사진관에 손님으로 왔던 적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는 옛 장부까지 뒤져볼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정우는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걸음걸이는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무겁게 짓눌려 있던 어깨가 조금은 펴진 듯했다. 비록 진실은 아프고 무거웠지만 적어도 이제 그는 30년 동안 자신을 오가매던 오해라는 사슬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손에 쥐고 있었다. 공원을 나서던 정호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사진들을 꺼내 보았다. 5번째 사진 속 소영의 뒷모습이 유독 눈에 밟혔다. 그는 그 사진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미안합니다. 소영 씨. 이렇게 늦게서야 알아차려서. 그의 목소리는 저녁 바람 속으로 조용히 흩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소영 씨, 이제 알아서 미안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을 다시 찾아 나서겠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사진 속 2 남자의 얼굴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기억을 되짚었다. 그러다 문득 오래전 동네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으러 다니던 사람들 중 낯이 익은 얼굴이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떠올렸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실마리였다. 정호는 낡은 수첩을 꺼내 기억나는 이름들을 하나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30년 전의 기억을 더듬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소영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수첩에 이름을 적어가던 그의 손이 문득 멈췄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소영 씨,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는 제가 당신을 찾아 나설 차례예요. 그 말은 30년 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그리움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터져나온 순간이었다. 정우는 그날 밤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있었다. 40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절실하게 누군가를 찾고 싶었던 적이 없었다. 그는 낡은 지도책과 수첩을 나란히 펼쳐두고 내일 아침이 밝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다음 날부터 정호는 사진관 정리를 잠시 미뤄두고 30년 전의 기억을 되짚는 일에 몰두했다. 그는 낡은 수첩에 적어둔 몇 개의 이름을 들고 옛 동네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뒤였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에 걸친 수소문 끝에 정우는 당시 동네에서 오랫동안 이장을 지냈다는 노인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노인은 정호의 이야기를 듣더니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아, 그 방직 공장 다니던 처자 말이지. 그 집 사정이 참 딱했었어. 아버지가 정미소 화재로 크게 다치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렸다고 들었네. 정호는 숨을 죽이고 노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노인은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이었다. 그때 그 처자가 빚을 갚으려고 여기저기 안 다닌 데가 없었다고 하더군. 그런데 그 빚쟁이들 중에 유독 지독한 자들이 있었어. 처자한테 직접 찾아가서 협박까지 했다는 소문이 돌았지.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처자가 아버지를 모시고 마을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네. 정호는 물었다. 어디로 떠났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까지는 나도 모르겠네. 다만 그때 그 처자를 도와준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 이웃 마을에 살던 먼 친척 되는 사람이라던가.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구먼. 노인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덧붙였다. 그나저나 자네가 그 처자를 왜 이렇게 찾아다니는가? 오래전 일 아닌가?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그 사람을 30년 넘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그 오해를 풀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정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늦었어도 마음먹었으면 된 걸세. 사람 일이라는 게 늦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정호는 노인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실마리는 여전히 희미했지만 적어도 소영이 스스로 원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위협을 피해 어쩔 수 없이 마을을 등져야 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졌다. 그것만으로도 정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돌아오는 길, 정호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오래된 정미소 터를 찾아가 보았다. 이제는 잡초만 무성한 빈터였지만 한때 소영이 아버지가 일구었던 삶의 터전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그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그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소영의 지난 삶을 그려보았다. 그날 이후 정호는 사진 속에 담긴 단서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소영이 아버지를 부축하고 있던 낡은 집의 배경, 사진 속에 어렴풋이 보이는 마당의 우물,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 정호는 그것이 소영의 고향 마을, 그가 예전에 한번 찾아갔던 그 마을이 아니라 또 다른 곳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사진 속 배경은 그가 알던 마을과는 지형이 조금 달랐다. 그는 사진관에 있는 낡은 지역 지도를 꺼내 펼쳐놓고 사진 속 산의 능선과 비슷한 지형을 찾아 하나씩 대조해보기 시작했다. 눈이 침침해 몇 번이고 돋보기를 고쳤으며 지도를 들여다보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 사진을 현상하던 그 신중한 손길과 다르지 않았다. 40년 동안 빛과 어둠 속에서 형체를 찾아내던 그 눈썰미가 이제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데 쓰이고 있었다. 며칠 뒤 정호는 지도에서 사진 속 배경과 흡사한 지형을 가진 마을 하나를 찾아냈다. 차로 2시간 남짓 떨어진 산골 마을이었다. 확신은 없었지만 그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그곳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떠나기 전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사진관 전체를 둘러보았다. 4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이 공간을 이제 곧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낡은 카메라 하나를 챙겨 가방에 넣었다. 만약 소영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녀의 얼굴을 다시 한번 카메라에 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이다. 40년 전 그날처럼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며 마을에 도착한 정호는 마을 어귀정자에 앉아있던 노인들에게 조심스럽게 소영의 이름을 물었다. 몇몇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중 한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한소영이라고 했나? 그 이름
낯이 익은데 혹시 그 정미소 하던 집 딸 아니야? 정호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맞습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집 딸이 여기서 아버지 모시고 며칠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다른 데로 이사 갔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네. 할머니는 예시를 떠올리듯 먼 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 처자 참 착했었지. 아버지 병수발 들면서도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 한 번을 걸은 적이 없었어. 힘든 내색도 안 하고 늘 웃으면서 인사하고 다녔지. 그런데 가끔 보면 눈이 퉁퉁 부어 있을 때가 있었어. 밤에 몰래 울었나 싶었지. 그 말을 듣는 정호의 가슴이 또 한 번 저릿하게 아려왔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세월 동안 소영이 홀로 견뎌냈을 그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정호는 실망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다. 적어도 소영이 이곳에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삶을 이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할머니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고 마을 이장을 찾아가 혹시 남아있는 기록이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이장은 오래된 마을 대장을 뒤적이더니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다. 여기 있네요. 한소영, 이 마을에서 며칠 살다가 이사했다고 기록돼 있어요. 이사 간 곳 주소도 적혀 있긴 한데 워낙 오래전 기록이라 지금도 유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낡은 종이에 적힌 주소를 정호에게 옮겨 적어 주었다. 정호는 그 주소가 적힌 종이를 두 손으로 꼭 쥐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에 쥔 구체적인 단서였다. 그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다. 이제 그는 이 작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소영을 향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이장은 종이를 건네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근데 이런 오래된 인연을 이 나이에 다시 찾아 나서는 거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대단하십니다. 정호는 옅게 웃으며 답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라도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길, 정호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산과 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소영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30년 동안 그녀를 오해하고 미워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 그는 답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 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정호는 눈을 감고 25세 그 여름을 다시 떠올렸다. 강가에서 웃던 소영의 얼굴, 방직 공장 담벼락 아래에서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녀를 놓치지 않겠다고. 버스가 산길을 따라 굽이굽이 내려가는 동안 정호는 주머니 속 손수건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색이 다 바랜 그 작은 천 조각이 이제는 30년의 시간을 건너 그를 소영에게로 이끌어주는 나침반처럼 느껴졌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되뇌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소영씨.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버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정호는 문득 25세 그 여름, 소영과 함께 보았던 노을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렇게 하늘이 붉게 물들었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하늘의 빛깔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에게 묘한 위안을 주었다.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면 어쩌면 사람의 마음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그의 가슴 속에 피어올랐다. 버스가 종점에 다다르자 정호는 짐을 챙겨 조용히 내렸다. 내일이면 그는 또 다른 버스를 타고
소영이 남기고 간 마지막 주소를 향해 떠날 것이었다. 그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다. 이장에게서 받은 주소는 이제 존재하지도 않을지 모르는 30년 전의 것이었다. 그럼에도 정호는 그 종이 한 장을 들고 다시 길을 나섰다. 주소지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읍내였다. 그곳까지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고도 반나절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다. 정호는 오랜만에 먼 길을 떠나는 것이 낯설었다. 평생을 사진관 골목 안에서만 살아온 그였다. 짐을 꾸리며 그는 문득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 있는 진짜 여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날들은 그저 제자리를 지키며 흘려보낸 시간이었을 뿐. 이렇게 무언가를 향해 스스로 걸음을 내딛는 것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가방을 챙기며 정호는 낡은 카메라와 함께 젊은 시절 소영과 함께 찍었던 몇 안 되는 사진 중 유일하게 남아있던 한 장도 챙겨 넣었다. 다행히도 그 사진만은 다른 것들을 모두 태워버리던 그날 밤 어쩐 일인지 서랍 밑바닥에 남아있었다. 색이 바래고 귀퉁이가 닳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25살의 2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정호는 창밖의 풍경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산과 들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바다, 내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그 냄새를 맡으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소영이 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읍내에 도착한 정호는 주소를 들고 파출소를 찾아갔다. 나이 지긋한 경찰관은 낡은 주소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여기 지금은 번지수가 바뀌었는데 옛날 집원으로 보면 저쪽 언덕 위 동네일 겁니다. 마을 회관에 가서 물어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정호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나이 든 몸으로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숨이 차오를 때마다 그는 주머니 속 손수건을 꼭 쥐었다. 그것이 마치 그에게 힘을 주는 부적처럼 느껴졌다. 마을 회관에서 만난 노인회장은 정호의 이야기를 듣더니 반가운 기색을 보였다. 한소영이라. 아, 기억나네요. 그 집 며칠 전까지 이 동네 살았어요. 조그맣게 반찬 가게를 하면서요. 정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 근처 어딘가에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를 벅차오르게 했다. 노인 회장은 말을 이었다. 그런데 한 2년 전쯤인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요양시설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자식이 없으니 혼자 지내기가 힘들었나 봐요. 정호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식이 없다는 말, 그리고 혼자 늙어갔다는 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 역시 자신처럼 그 오랜 세월을 홀로 견뎌왔던 것일까. 노인 회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덧붙였다. 그 반찬 가게 할 때도 참 부지런하고 인심 좋았어요. 동네 어르신들 반찬값 못 받아도 그냥 넘어가고 그랬죠. 그런데 이상하게 평생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지내셨어요. 누가 물어보면 그냥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셨는데 나는 늘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저렇게 정 많은 사람이 왜 저렇게 혼자 늙어갈까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정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소영 역시 자신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 요양시설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노인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근처에 있는 요양원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이라 했다. 정호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에 오르기 전 정호는 노인 회장에게 거듭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노인 회장은
그런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부디 좋은 얼굴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늦었다고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정호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택시에 올랐다. 택시 안에서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드디어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자신을 어떤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었을까? 혹시 그녀 역시 자신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정호는 여러 갈래의 생각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택시가 요양원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정호는 잠시 내리지 못하고 차 안에 앉아 있었다. 기사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손님, 다 왔는데 안 내리세요. 정호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요양원 건물은 낮고 아담했다. 정원에는 잘 다듬어진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로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정호는 건물 입구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마음을 다잡고 안으로 들어섰다. 기사는 백미러로 그의 얼굴을 살피며 넌지시 말했다.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좋은 일이길 바랍니다. 정호는 옅게 웃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그는 요금을 치르고 차에서 내리며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몇 번이고 들이쉬었다. 30년의 세월이 이제 이 짧은 몇 걸음 앞에 걸려 있었다. 요양원에 도착한 정호는 안내 데스크에서 한소영이라는 이름을 조심스럽게 물었다. 직원은 잠시 서류를 확인하더니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어떤 관계 되시는 분이세요?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직원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말했다. 지금 정원에 나와 계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정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30년이 넘는 세월 끝에 그는 마침내 그녀와 마주할 순간을 앞두고 있었다. 정원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정호는 몇 번이고 심호흡을 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는 몇몇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오후의 햇살을 쬐고 있었다. 정호는 그 사이에서 한 사람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그 곧은 어깨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자세가 낯설지 않았다. 복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호는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다. 저 사람이 정말 소영일까? 3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어째서 저 뒷모습만은 이렇게도 낯익은 것일까? 그는 손끝이 떨려오는 것을 느끼며 유리문에 손을 얹었다. 문을 열면 이제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시작될 것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 짧은 순간 정호의 머릿속에는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소영을 원망하며 보냈던 밤들, 홀로 사진관을 지키며 늙어갔던 시간들, 그리고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손수건을 꺼내보던 자신의 모습까지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한 걸음을 위해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30년의 세월을 건너 이제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원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문 앞에서 정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오후였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 문 너머에 그녀가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았다. 문을 열기 직전 정호는 주머니 속 손수건을 한 번 더 꼭 쥐었다. 30년 동안 이 손수건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만 같았다. 그는 마침내 문을 밀어 열고
정원으로 발을 내디뎠다. 봄바람 한 줄기가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정원 문을 열고 나선 정호는 벤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발밑에서 자갈 밟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그 소리에 벤치에 앉아있던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정호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30년 만에 마주한 그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틀림없는 소영이었다. 소영은 한참 동안 정호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보듯 눈을 가늘게 뜨더니 이내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우 씨.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이름 석 자에 정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의 얼굴에 깊은 주름과 흰머리를 남겨놓았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눈빛만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벤치 옆을 지나던 다른 노인들이 두 사람을 흘끔거리며 지나갔지만 둘 중 누구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 남아있는 듯한 침묵이 한참 동안 이어졌다. 그 침묵 속에서 정호는 소영의 손등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한때 방직 공장에서 실을 만지던 그 곱던 손이 이제는 거칠고 마디진 손이 되어 있었다. 그 손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호는 그녀가 지나온 고단한 세월을 짐작할 수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정호였다. 소영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수십 번 연습했던 말들을 이 순간 모두 잊어버린 채 그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숨이 벅찼다. 소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정호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필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진관 정리하다가요. 소영 씨가 떠나기 전에 찍었던 사진들이 들어있더군요.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정우 씨, 이걸 어떻게... 소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정우는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소영 씨가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나야 했는지. 30년 동안 제가 소영 씨를 오해하고 미워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소영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훔쳤다. 아니에요. 정우 씨. 제가 더 미안해요. 그때 제대로 말씀도 못 드리고 그렇게 떠나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사람들이 아버지 치료비 때문에 빌린 돈을 갚으라고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나중에는 정우 씨한테까지 찾아가겠다고 협박했고요. 저는 그것만은 절대 막아야 했어요. 정우 씨가 저 때문에 다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날 밤 아버지를 업고 도망치듯 마을을 떠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고 생각했죠. 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정우 씨한테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하셨어요. 저 때문에 딸이 좋은 사람을 두고 떠나야 한다고. 그게 당신 탓인 것 같다고 자책하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를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호는 눈물을 삼키며 물었다. 그날 사진관 앞에서 서 있었다면서요. 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소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들어가면 도저히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정우 씨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멀리서만 보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날 밤 기차를 탔죠. 소영은 눈을 감고 그날의 기억을 더듬든 말을 이었다. 기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우 씨가 저를 얼마나 원망할까. 그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혔어요. 그래도 연락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정우 씨를 통해 저를 찾아낼까 봐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제 와서 연락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고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가 걸어온 30년의 세월을 이야기했다. 소영은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았던 이야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반찬 가게를 하며 생계를 이어온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그녀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우가 그 이유를 조심스럽게 묻자 소영은 옅게 웃으며 대답했다. 마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어요. 소영은 반찬 가게를 하던 시절 이야기를 하며 옅게 웃음을 지었다. 사람들한테 밑반찬 나눠주면서 사는 낙으로 버텼어요. 근데 이상하게 정우 씨 생각이 날 때마다 사진관의 손님들 표정을 살려주던 그 손길이 떠올랐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는 매일매일을 정우 씨를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정우는 가슴이 먹먹해져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정우도 자신의 지난 세월을 털어놓았다. 사진관을 붙들고 살아온 이유, 결혼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홀로 손수건을 꺼내보던 습관까지. 소영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과 웃음을 동시에 지어 보였다. 우리 둘 다 참 미련하게 살았네요. 그녀의 그 말에 정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하게 웃었다. 정우는 문득 궁금해져 물었다. 그런데 소영 씨, 그날 사진관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돌아선 뒤에 카메라는 어떻게 다시 저한테 돌아와 있었던 겁니까? 소영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옅게 웃으며 답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저도 그날 얘기를 다 꺼내기가 조금 벅차서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서두를 것 없는 이제부터 차근차근 채워갈 시간이었다. 정우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자신처럼 그녀 역시 지난 세월 내내 서로를 그리워하며 홀로 살아왔던 것이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소영에게 보여주었다. 이거 소영 씨가 저한테 준 손수건입니다.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어요. 소영은 그 낡은 손수건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오랫동안 눈을 감았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까지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원망도 오해도 이제는 모두 지나간 시간 속으로 녹아 흘러가고 있었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우 씨, 저를 원망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무 말도 없이 떠나서 그 오랜 세월을 오해하게 만들었잖아요.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원망보다 더 컸던 건 소영 씨를 잃었다는 슬픔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소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노을이 정원 가득 붉게 물들어갈 무렵 정우는 가방에서 낡은 카메라를 꺼냈다. 소영 씨,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소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는 오랜만에 렌즈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진 그 얼굴이 그에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셔터 소리가 조용히 정원에 울려 퍼졌다. 사진을 찍고 나서 정우는 카메라 액정을 소영에게 보여주었다. 소영은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나지막이 웃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제 얼굴 사진이 생겼네요. 그녀의 그 말에 정우는 23살 그날 처음 증명사진을 찍어주던 순간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졌다. 30년을 돌고 돌아 두 사람은 다시 렌즈 앞에서 마주하고 있었다. 사진을 찍고 난 뒤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우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소영 씨만 괜찮으시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만큼은 자주 찾아뵙고 싶습니다. 이제 더는 서로를 그리워만 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소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입가에 환한 미소가 함께 걸려 있었다. 요양원 직원이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러 다가올 때까지 두 사람은 손을 꼭 마주 잡은 채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30년의 세월이 남긴 상처는 하루아침에 다 아물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어르신, 이제 식사하러 들어가셔야 해요. 소영은 아쉬운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우에게 말했다. 내일도 또 와주실 거죠? 정우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이제부터는 매일이라도 오겠습니다. 소영은 그 말에 환하게 웃으며 정우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꼭 잡았다 놓았다. 그날 이후 정우는 한 주에 두세 번씩 요양원을 찾았다. 처음에는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며 왕복 8시간이 넘는 길을 오가야 했지만 그는 힘든 줄 몰랐다. 오히려 그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마저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소영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모든 여정이 가볍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은 정우의 변화를 눈치챘다. 늘 무뚝뚝하고 말이 없던 그가 요즘은 종종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오랜 단골 손님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다. 사장님,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아주 환해지셨어요. 정호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으로는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이 30년 만에 되찾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우와 가깝게 지내던 이웃 하나는 그의 변화를 눈여겨보다가 넌지시 물었다. 사장님, 혹시 좋은 분 만나셨어요? 정우는 그 물음에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옅게 웃으며 답했다. 좋은 분이라기보다는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사람을 다시 찾은 겁니다. 이웃은 그 말의 의미를 다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정우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행복을 읽을 수 있었다. 정우는 결국 사진관이 있던 동네를 정리하고 소영이 있는 요양원 근처 마을로 거처를 옮기기로 결심했다. 40년을 지켜온 사진관을 완전히 떠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제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낡은 건물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이었다. 이사하는 날 정우는 사진관의 마지막 문을 닫으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40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낡은 공간을 그는 마음속 깊이 새겨넣듯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는 정말 안녕이구나. 새로운 마을에 자리를 잡은 정우는 작은 방 한 칸을 얻어 소영과 가까운 거리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그는 요양원으로 향했고 소영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거나 오래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백은 오래지 않아 자연스럽게 메워졌다. 마치 헤어진 적 없었던 것처럼 두 사람은 다시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어느 봄날 정호는 낡은 카메라를 손질하며 소영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소영 씨, 우리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건 어떨까요? 이제 와서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남은 시간만큼은 소영 씨의 법적인 가족이고 싶습니다. 소영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지만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은 그해 봄 조촐한 혼인신고를 마쳤다. 화려한 예식은 없었지만
요양원 정원에서 몇몇 지인들과 함께 소박한 자리를 마련했다. 정우는 그날 자신이 평생 아껴온 낡은 카메라로 소영과 나란히 선 사진을 직접 찍었다. 셀프 타이머가 작동하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고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 소영은 활짝 웃었다. 정우가 평생 보아온 그녀의 웃음 중 가장 눈부신 웃음이었다. 요양원 원장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두 분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마음이 뭉클합니다. 원장은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주었고 요양원에서 함께 지내던 다른 노인들도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다. 정우와 소영은 그 소박한 자리에서 지난 세월의 서러움을 씻어내듯 오래도록 웃었다. 그날 밤 정우는 소영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궁금증 하나를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필름은 어떻게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걸까요? 소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사진관에 몰래 들어갔을 때 정우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넣어두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정우 씨가 그 진실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그 사진이 제대로 나올지도 확신할 수 없었고 정우 씨가 그걸 발견할 거라는 보장도 없었죠. 그냥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흔적이었어요. 소영은 그날의 기억을 더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날 밤 정우 씨가 잠깐 옆 가게에 물건을 사러 나간 틈을 타서 몰래 들어갔었어요. 원래는 편지라도 한 장 남기고 싶었는데 손이 떨려서 도저히 글씨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마침 암실 선반에 정우 씨 카메라와 필름이 놓여 있는 걸 보고 충동적으로 그 필름통을 가장 깊숙한 틈에 숨겨두었죠. 언젠가 정우 씨가 이걸 발견해서 제가 도망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기만을 바라면서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작은 필름 통 하나가 두 사람의 진실을 조용히 품은 채 어두운 선반 한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마치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보게 될 순간을 기다리듯이. 계절이 몇 번 더 바뀌는 동안 정우와 소영은 요양원 근처 작은 마당이 딸린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소영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정우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속에서 눈에 띄게 안정을 찾아갔다. 두 사람은 매일 저녁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다. 원망도 후회도 이제는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남은 시간을 서로 아끼며 살아가겠다는 다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어느 가을 저녁, 소영은 마당 의자에 앉아 정우에게 말했다. 정우 씨, 저는 요즘이 제일 행복해요.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정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세월이 아깝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 남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우는 그날 밤 낡은 카메라를 꺼내 마당에 앉은 소영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사진에 담았다. 노을빛을 받아 붉게 물든 그녀의 얼굴은 23살, 그날 처음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서던 그 얼굴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시간은 두 사람의 겉모습을 바꾸어 놓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조금도 빛바래지 않았던 것이다. 정우는 이 사진을 인화하여 작은 액자에 넣어 마당이 보이는 창가에 걸어두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30년 전 강가에서 찍었던 낡고 빛바랜 사진과 요양원, 정원에서 처음 재회했던 날 찍은 사진,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던 날의 사진까지 나란히 걸어두었다. 그 작은 벽 하나가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모든 세월을 담은 그들만의 작은 사진관이 되었다. 이따금 정호는 그 사진들 앞에 서서 생각하곤 했다. 만약 그날 폐업을 앞둔 사진관을 정리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 낡은 필름 통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지금 이 순간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인생이라는 것은 때로 이렇게 낡고 잊혀진 순간 속에서 가장 소중한 진실을 품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는 조용히 되뇌었다. 정호는 가끔 지나가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건네곤 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때가 많아요. 오해가 생기면 미워하기 전에 한 번쯤 진실을 들여다보려고 애써봐요. 그의 그 말에는 30년의 세월을 돌아 나온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30년의 오해와 그리움을 뒤로하고 남은 생의 나날들을 서로의 곁에서 채워가기 시작했다. 어두운 암실 속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온 필름 한 통이 마침내 두 사람의 인생에 가장 따뜻한 빛을 되찾아준 것이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다시는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 훗날 정호는 마당에 작은 나무 팻말 하나를 세웠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늦었지만 다시 만난 사람들. 그 소박한 문구 아래에서 두 사람은 남은 계절들을 함께 맞이하며 오래도록 서로에게 가장 따뜻한 봄날로 남았다. 이웃 마을 사람들은 이따금 그 작은 집 마당을 지나며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두 노인의 모습에 발걸음을 멈추곤 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이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저런 인연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냐며 부러워했다. 정호와 소영은 그런 시선들에 그저 조용히 미소로 답할 뿐이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되찾은 평온이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값진 답이었다.